근데 참고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저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반응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들어도 이건 진짜 저도 되게 많이 몰랐던 부분이에요 하는 것들이 지금 정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좀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가 진짜 좀 제대로 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이 잘 안 빠졌었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글로만 배워가지고는 살이 안 빠지겠죠. 실천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알고 실천을 하시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시간 조금 넘게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약간 지루한 용어들도 나와요.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시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OX 퀴즈예요. OX 퀴즈. 여기 핸드폰들은 다 있으시니까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OX를 한번 메모를 해보시겠어요?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뭐 종이 있으시면 종이에 쓰셔도 되고 쭉 한번 써보시고 몇 개가 맞춰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반 이상 맞추신다면은 제가 그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상품권.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어. 한번 찬찬히 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거는 O, 이건 X 이렇게 쭉쭉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동그라미가 몇 개 정도 될지 한번 몇 개 정도 동그라미가 있으세요 여기서? 전 2개요. 2개 동그라미. 한 3-4개 돼야지. 2개. 네, 이상 될 것 같아요. 7개. 7개 동그라미. 네. 승아는 몇 개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6개. 6개 동그라미. 여기서 동그라미는 하나예요. 그럼 이미 벌써 다 틀리셨어. 이미 반 이상 틀렸어.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1번이 동그라미일 것 같다, 손. 2번. 2번. 3번. 승아도 4번. 두 분, 세 분. 5번. 6번. 없고, 7번. 네, 8번. 네, 9번. 10번? 10번. 다 틀리셨어요? 정답은 8번입니다. 8번이에요? 네. 네. 8번 빼고 다 틀렸어. 네. 그러면 이미 지금 점수가 저조하죠. 여기서 5개 이상 맞추신 분 없으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미 내가 많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수업을 다 끝나고 들어보시면 이게 왜 틀렸고 왜 이게 맞고 이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4번 틀리고 8번 틀리고 9번 틀리고 3개 틀렸는데요? 그치, 진짜? 다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개 맞추신 거예요? 네, 1번, 2번, 3번 X, 5번, 6, 7, 8 X, 10번. 박수 한번 주시죠. 진짜 우리 수님. 자, 10,000원.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좋아해. 못 맞추실 줄 알았거든. 나. 몇 개? 동그라미 3개고 8번 8번. 못 해가지고 6개. 6개? 6개 맞은 거야? 와, 진짜 우리 승아 될성 바른 떡잎이다, 그쵸? 자,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후로 진짜 다이어트가 시작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알고 하면 3달에 10kg 뺄 수 있어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빠지신 분의 그 몸무게 트래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쭉쭉쭉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고민을 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근접 원인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는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나? 라는 질문에서 근접 원인으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게 근접 원인이고, 그냥 궁극 원인은 뭐 집안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니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궁극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팩트같이 그냥 이것기 A이기 때문에 B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 A가 발생되게 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이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을 좀 구분을 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아니면 운동을 거의 안 해서? 이런 거는 이제 근접 원인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살이 왜 찔까? 현희님은 살이 왜 찌신 것 같아요? 그러면 느낌상? 운동을 안 해요. 아,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을 안 해서. 그러면 수현님은? 저는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아, 근력량이 그러면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런 것 치고는 되게 버티는 것도 잘하시거든요. 네, 되게 잘 버티셔. 승아는 왜 승아가 살이 찌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다이어트 해야 되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걸 좀 전부 다 좀 안 지키는. 아, 약간 청개구리 성향이 있다. 아, 하라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지. 그러면은 왜 살이 찌시는 것 같으세요? 게을러. 아, 게을러서. 많이 이제 좀 관성에 젖었다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그런 것 치고는 또 운동을 또 열심히 지금 나오고 계신데, 진짜 게으르신 분은 여기 안 와요. 여기 앉아서 이런 것도 안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원인이 우리는 지금 이 궁극 원인이 아닌 근접 원인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열량의 오류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막 칼로리 커팅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열량 섭취에서 열량 소비를 빼면 체지방이 된다. 이런 계산 자체가 되게 틀린 접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기초대사량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사실 물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근력이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확률이 더 높고, 결국엔 다시 요요가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류 1은 열량 섭취와 소비는 별개의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오류 2는 기초 대사율을 일정하게, 항상 기초 대사율이 오늘은 뭐 예를 들어 1850, 내일도 1850, 모레도 1850 이렇지가 않다는 거지. 계속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섭취하는 열량을 의식적으로 우리 통제가 가능한, 우리가 이제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고구마 요만큼, 닭가슴살 요만큼 이렇게 하면은 칼로리가 탁탁탁탁 맞아가지고 요만큼은 딱 살로 안 가고 요만큼은 이 에너지로 가고, 이렇게 몸에서 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몸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쪼개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장 지방은 조절되지 않는다. 열량은 열량이다. 이런 우리가 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좀 틀린 게 많아가지고 한번 찝어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오류가 이제 열량은 열량이다. 요건데, 예를 들어서 같은 열량인데 올리브 오일이랑 설탕 열량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올리브 오일 한 컵이랑 설탕 한 스푼이 열량이 똑같다고 치면, 그러면 올리브 오일을 먹었을 때랑 설탕 한 숟갈을 먹었을 때랑 살이 똑같이 찔까? 완전 다른 거죠. 네, 근데 열량만 따진다면 이게 같은 거니까 똑같이 살이 빠지거나 똑같이 쪄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근데 보시면 체중 중간 섭취 열량과 관계없다. 이게 뭐 이 밑에 보시면은 뭐 논문이랑 그 학술지에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충전을 하는 거죠. 핸드폰 충전하듯이 음식으로. 근데 칼로리는 뭘로 소모가 되냐면 열생산. 우리는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단백질, 뼈, 근육 만드는 거. 그리고 뇌,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심장 박동, 그리고 박출량, 피를 돌리는 거. 이런 걸 하고, 운동이나 신체 움직임, 그리고 해독, 소화, 호흡, 분비, 지방 생산, 이런 일들을 일단 칼로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칼로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칼로리 커팅을 하잖아요. 기초대사량 2000인데 1500으로 줄입시다. 이런 실험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950년도에 이미, 우리 1950년도 우리나라는 그때 한참 막 전쟁하고 그럴 때였는데, 벌써 미국에서는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싱턴 카네기 연구소에서 키 178에 몸무게 69kg인 되게 건장한 청년들 3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게 무슨 실험이냐면은 3개월 동안 3200칼로리를 먹이다가 갑자기 6개월 동안 1570칼로리를 반을 줄여. 칼로리를.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다시 3000칼로리를 키우는 실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실험을 했던 군에서는 매주 평균 1.1kg 감량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칼로리를 이렇게 줄이면은. 근데 결론이 충격적.
결과가 전혀 이 실험과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열 생산, 단백질, 뭐 뼈, 근육, 뇌 사용 이런 것들을 다 칼로리가 하고 있는데 얘네가 들어가는 열량이 줄어드니까 이것들을 다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게 더 심각하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한여름에 너무 추워. 나만 추워. 다른 사람들 다 더워하는데.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분당 55에서 35로 느려지고 손톱이 깨져. 단백질이 이제 생산이 덜 되니까 손톱이 깨지고 탈모가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서 이제 너가 에너지를 덜 써야 되니까 핸드폰 우리 그 절전 사용하는 것처럼 갑자기 흑백으로 바뀌는 것처럼 몸에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음식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못 먹게 하니까.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요요가 나중에 오는 거죠. 나중에 풀렸을 때 다시 이거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오히려 다시 3600칼로리로 먹었을 때보다 3000칼로리를 먹으니까 더 살이 많이 쪄버리는 거죠. 몸 상태가 이제 엘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원래 월 소득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수익이 줄어들면 이 원래 500에 맞춰서 지출을 하던 게 있을 거잖아요. 뭐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우리가 쓰고 50만 원 저축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100만 원을 벌면은 우리가 450만 원을 못 쓰니까 그때부터 자린고비 생활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도 똑같이 2000칼로리 들어오던 게 1500칼로리로 줄어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머리카락을 아예 빼버린다든지 손톱을 깨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몸의 추위나 이런 것들, 더위나 이런 걸 조절을 못하게 그냥 몸이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상이 아닌 거죠. 요는 칼로리 커팅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오히려 요요가 더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방 다이어트로 원래 2000칼로리 정도를 먹어도 됐던 여성분의 사례예요. 근데 1500칼로리를 줄인 거예요. 막 헬스장 갔더니 우리 칼로리 500 좀 빼고 맨날 유산소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빼봅시다 해가지고 500칼로리를 뺀 식단을 딱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거를 막 먹었더니 이제 그만큼 대사량이 느려지고 우울해지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슬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살은 빠지긴 빠졌어. 빠지긴 빠졌는데 이게 너무 생활이 피폐한 거예요. 막 탈모 오고 원형 탈모 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내가 건강하려고 했던 다이어트인데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지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하면서 1년 뒤에 다시 그러면 내가 원래 먹던 2000칼로리로 그냥 돌아오자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인체 대사 자체가 1500으로 맞춰 놓으니까 더 확 그냥 살이 쪄버린다. 그래서 요요가 진짜 무서운 건데 그래서 핵심은 이 요요가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호르몬과 항상성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항상성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항상성 뭔지 알아? 들어봤어?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네, 항상성은 뭐냐면은 에어컨 컨트롤러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도로 에어컨을 맞춰 놓으면은 제가 딱 18도를 유지를 시켜주잖아요. 우리 인체의 몸은 아까 제가 몇 도라고 했죠? 네, 36.5. 또 근데 혹시 몸이 안 좋으면 우리가 막 38도, 꼬맹이들 39도, 막 40도, 큰일 났다 40도 막 응급실 가잖아요. 그게 이제 항상성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근데 항상성은 우리 몸에서 수분도 항상 70% 정도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온도도 유지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몸무게도 유지를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너는 딱 60kg다 이렇게 너는 딱 70kg 이렇게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으로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데 몸무게도 거기에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거를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뒤에 내용을 보실 때. 그래서 인체에는 체중에 혼란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이를 감지하고 되돌리려고 애쓰는 생리학적인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것도 이제 논문에서 확인이 되는 건데 몸에 몸무게 그게 있다는 거죠. 기준치가. 내 몸무게의 기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게 아니라 뚱뚱해서 많이 먹는 거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진짜 머리를 탁 쳤어. 세상에나. 우리는 사실 내가 뚱뚱한 이유가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뚱뚱해서 많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내 몸이 이미 비만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을 깨버려야지 음식을 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좋은 체질인데, 그쵸? 네. 그래서 나는 왜 살이 찔까? 아까 말했던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에서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건 근접 원인인데 실제로 더 궁극적인 원인으로는 항상성 몸무게가 내 시상하부에서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의 항상성 유지 기전을 인지하고 설정값이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75kg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몸무게를 항상성을 낮춰가지고 60kg로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 다이어트, 그럼 호르몬이 문제다. 우리가 다이어트도 호르몬이 문제라면 뭐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호르몬일까라는 실험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렙틴이라는 이 호르몬 조절 물질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박,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얘를 렙틴을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 불렀었는데 시상하부의 뉴런은 이상적인 체중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값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렙틴은 뇌에 이렇게 렙틴이 막 가요. 음식을 먹으면. 렙틴이 막 가가지고 시상하부에서 이제 난 배가 불러라고 느껴지게끔 만드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렙틴이 그런 호르몬이니까 음식을 안 먹어도 렙틴을 주사를 막 주면 뇌가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음식을 안 먹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은. 근데 또 슬프게도 렙틴을 투하했는데 살이 안 빠져. 이거 다이어트 호르몬이고 이거 계속 주면은 뇌에서 이제 배부르다고 생각해서 밥을 많이 안 먹고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빠져. 왜냐면 렙틴이 비만의 원인은 렙틴이 안 가서가 아니고 렙틴 저항성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항생제 계속 먹으면 몸에서 저항이 생기는 것처럼 이 렙틴도 계속 음식을 우리가 엄청 계속 먹어. 그래서 이 뇌에 계속 배가 불러 이렇게 가다 보면은 렙틴 저항성이란 게 생겨가지고 이제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또 먹고 조금만 지나면 입이 심심해. 또 뭘 먹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렙틴의 그런 시상하부에서 이 애가 렙틴이 잘 가가지고 딱 세팅 값을 맞춰줘야 되는데 렙틴 자체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겨버리니까 이 뇌에서 그걸 인지를 제대로 못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호르몬 체계가 깨져서 렙틴이 들어와도 렙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즉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가짜 허기를 느낀다. 그래서 뇌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뇌에서 이제 렙틴의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식사를 통해서 지방세포를 먼저 생성을 하고 지방세포에서 렙틴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뇌로 가서 시상하부로 전달이 돼서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이 억제가 돼야 되는데 이 저항성이 생기니까 이 3번에서 안 되는 거예요.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정상 상태, 이게 깨지는 거죠. 머리에서. 그래서 렙틴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을 렙틴 저항성이라고 한다. 근데 이 렙틴 저항성에서 더 핵심적인 두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렙틴 저항성보다 더 중요한 시상하부에서 내 몸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호르몬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인슐린이랑 코르티솔이에요. 인슐린은 많이 들어보셨죠? 코르티솔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코르티솔. 네. 이 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슐린 주사 혹시 주위에 당뇨 있으신 분, 당뇨 주위에 가족분들 중에 혹시 없으시고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당뇨가 없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도 당뇨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당뇨고 이 집안 내력에 당뇨가 있어요. 네, 저희 엄마도 지금 혈당 수치 지금 되게 높으셔가지고 좀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동생도 키가 173 남자인데 그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네, 거의 110kg, 120kg 그 정도로 고도 비만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거기로 안 가고 방위로 간 게 있어요. 고도 비만이라서. 그러니까 집안 내력상 그런 비만적인 확률이 되게 높고 그리고 이 당뇨도 당뇨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주사를 이렇게 맞았어요. 배를 이렇게 잡고 인슐린 주사를. 근데 보면 여기가 이거는 지금 그래도 양반이에요. 맨날 맞으니까 멍이 막 파랗게 다 들어있어요. 더 꽂을 데도 없어요. 맨날 맞으니까. 근데 이게 당뇨라는 게 그래서 무섭잖아요. 한번 걸리면 낫지도 않고 이 당뇨로 통해서 합병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할머니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모시고 살 때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인슐린이 간이랑 되게 영향이 밀접해요.
간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도 한데 간에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너무 크게 생기니까 치매처럼 완전히 뇌에서 셧다운이 돼버리거든요. 기억을 잃어버려요. 기억을 못하세요. 근데 진짜 우리 말하는 그 있잖아요. 벼룩박에 똥칠한다는 그 말 있잖아요. 딱 그러고 계신 거예요. 와, 그걸 우리 엄마가 다 닦았어. 다 치우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당뇨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스스로. 근데 이 인슐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하면은 이 강제적으로 인슐린을 맞아가지고 그걸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 몸에는 이미 자연적으로 이 인슐린이 적당하게 나오고 적당하게 치료를 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음식을 잘못 먹으면 여기서부터 먼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일은 포도당, 자당, 과당같이 당류를 분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단 거 들어왔다, 인슐린 분비하자 그러면서 이제 간에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축적이랑 저장을 하는 호르몬인데 포도당이랑 인슐린을 합쳐가지고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걸 합성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글리코겐은요, 당이 딱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분해를 시켜서 일부는 글리코겐으로 보내고 일부는 지방으로 보내는데 글리코겐은 지갑 같은 거예요. 당장 잠깐 받아놓고 바로 에너지로 써요. 어느 정도의 조그마한 당은 그냥 받아놓고 에너지로 바꿔서 쓰는데 이게 너무 이 지갑에 돈이 다 못 들어갈 만큼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은행에 보내죠. 저금을 하죠. 그런 것처럼 막 당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분해하자 해서 일부는 글리코겐을 보내고 근데 너무 당이 많으면은 이렇게 귀여운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곳곳의 살들로. 그래서 우리가 당류를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올리브 오일이랑 설탕이 똑같이 한 스푼이 들어갔을 때 이게 완전 차이가 난 이유가 인슐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잠깐 들어왔다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어쨌든 쓰려면은 다시 또 분해가 되고 합성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분해가 되냐면은 이렇게 제가 토끼가 지금 자고 있잖아요. 잘 때. 잘 때. 근데 큰 맥락에서 보면 잘 때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을 때예요. 아무것도 안 먹을 때, 공복일 때 글리코겐이 이제 다시 분해를 해서 그걸 에너지로 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공복을 잘 안 만들어주죠. 실제로 계속 조금씩 뭐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코르티솔, 아까 이제 못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코르티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올라가는데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어도 내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막 받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빡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에서.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불안해요, 우울해졌어요, 뭐 잠을 잘 못 자요, 지옥철, 뭐 이런 뭐 현대사회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지만 인슐린과 코르티솔 이 두 개를 잡지 못하면은 계속 이 뇌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신호를 보내가지고 얘처럼 혈당을 올려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하면 지방량이 올라가고 시간의 균형을 잃어도 인슐린이 올라가요. 막 식사를 너무 불규칙적으로 한다든지 해도 이제 시간적인 호르몬 체계가 깨지는 거죠. 몸의 신호 체계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칼로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또 그런 실험도 했어요. 1993년에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인데 제2형 당뇨 환자들한테 칼로리를 1일 300칼로리씩 줄이고 인슐린을 0에서 100까지 올리는 실험을 6개월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요는 칼로리는 줄이고 인슐린은 점점 높게 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8.7kg의 몸무게가 증가했다. 칼로리는 줄였어요. 오히려 줄였는데 인슐린을 늘렸더니 8.7kg의 몸무게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즉 칼로리와 몸무게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 상식을 완전히 깨는 거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와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쪽을 더 학계에서는 따르는 추세예요. 그래서 내가 살이 찌는 이유는 의지력의 문제도 아니고 섭취 열량의 문제도 아니고 곁에서 응원해주거나 압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인슐린이다.
문제는 인슐린이다. 그러니까 이 인슐린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인슐린보다 더 심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렙틴을 이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던 것처럼 인슐린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얘가 좀 많이 더 심각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영상을 보실 건데 오늘은 바로 켜지려나?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일까? 췌장에서 생성되는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은 혈관을 따라 포도당을 간과 근육으로 이동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과잉 분비된다. 과잉된 인슐린은 간세포 내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키고 지방산을 유입시켜 지방간을 유발한다.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그 질병이 바로 당뇨가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의 간에서의 그 발현 양상이 비알코올 지방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커다란 개념이 되고요. 잘 보셨죠? 네. 아까 제가 당뇨가 진짜 무섭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제일 첫 번째 병이 당뇨라는 거예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그냥 살만 찌는 게 아니라 당뇨까지 가니까 그게 더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농도가 높고 계속해서 자극이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건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뇌랑 간이랑 근육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간에서 제일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시상하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몸무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75kg, 너는 60kg 그거의 몸무게 자체를 올려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그래서 뇌에서 내 그 몸무게 추를 이렇게 더 올리는 역할을 또 하고 있어서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오프라 원프리가 1988년 4개월 만에 30kg를 뺐어요. 이렇게 날씬하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30kg의 지방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무슨 토크쇼에서 내가 이만큼 뺐다면서 이 30kg 고기를 끌고 나온 모습이에요. 내 몸에서 이만큼 덜어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뚱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뭐 107kg 늘어났다가 94년에 해병대 마라톤하고 뭐 트레이너 밥그린이라고 유명한 사람이랑 다이어트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계속 91kg에서 100kg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몸무게가 되게 높게 되어 있는데 그냥 칼로리 커팅을 했다거나 아니면 해병대 마라톤 같은 그냥 진짜 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뺐다거나 하는 경우는 다시 금방 또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호르몬에 다 농락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예요. 우리 막 생리할 때 되게 민감하고 우울하고 막 이것도 다 사실 호르몬의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체지방은 호르몬에 의해 정확하고 엄격하게 조절이 된다. 심장 박동수, 기초 대사율, 체온, 호흡 이런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잠잘 때 편하게 심장도 뛰고 숨도 쉬고 하는 것처럼 몸무게도 그렇게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도 펩타이드 YY나 콜레시스토킨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알려주는 거고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것도 아드레날린. 우리 막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소비량을 줄이는 것도 갑상선 호르몬. 우리 갑상선에 문제 생기면 되게 저하되잖아요. 걔가 이제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지방 축적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결과예요. 이 시상하부가 마탱이 갔고 이제 렙틴 저항성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생겨서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은 섭취 열량의 불균형이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음식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굴레처럼 인슐린 농도가 상승하면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렙틴의 작용이 저하되고 음식을 먹고 렙틴 농도가 또 올라가고 시상하고 전달하면 배가 부르는데 음식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고 계속 배고프고 계속 먹고 인슐린 농도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공복에도 인슐린 농도랑 렙틴 농도가 올라가면서 호르몬이 깨지고 비만이나 당뇨 등 합병증이 유발된다. 계속 이렇게 계속 돌아가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 인슐린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음식을 인슐린이 어떻게 좀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가 제일 별표겠죠. 이 별표 5개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먹죠. 콜라 엄청 좋아.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거 보세요. 이 예쁘게 쌓아놔서 각설탕이지 지금. 저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액상가당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네, 차라리 설탕이 나아요, 액상가당보다는. 근데 음료수는 다 액상가당이 들어가서 더 안 좋거든요. 특히 우리 애들도 잘 먹는 이 레드불. 이거 설탕 제일 많이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우리 먹는 뭐 비타500, 뭐 그런 것들에서도 이런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막 이제 비타민 워터라고 해서 건강에 좋을 것 같이 포장을 해놓은 이런 것에도 엄청나게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오렌지 주스, 오렌지는 건강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고 얘도 이렇고, 애들 먹는 요런 요플레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액상과당, 그렇죠? 이거 뭐냐면은 뽀로로 주스, 뒤에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뽀로로 주스. 우리 딸 환장해요. 엄청 좋아해, 뽀로로 주스. 보면 이제 올리고당 가공품 딱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카페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차밖에 없어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막 시럽 이렇게 펌핑해서 넣어주잖아요. 그게 제일 심하게 인슐린을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설탕보다 더 많이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카페에서는 대부분 다 이 펌핑 시럽을 쓰죠. 네. 이것도 비타500 같이 그런 거거든요. 아마 바카스, 네, 바카스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날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 안에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널 해칠 수 있으니까 말이지. 이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제일 값이 싸고 달기는 설탕보다 훨씬 달고, 네, 그래서 보통의 그런 빵이나 아니면 음료나 이런 거에서 다 많이,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당은 간에서만 분해가 되는데, 과하게 과당이 들어가면 간에 지방이 낀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 된다. 건강한데, 얘가 건강한 간인데 이게 누래져,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당류를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이것이 지방간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누래지거든요. 제가 이틀 전에 속눈썹 펌을 하러 갔는데 올렸어요. 이제 또 특강을 하겠다고. 뇌종신경을 많이 썼어. 그래서 이제 올리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지방간이 있다고 운동을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방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셨는데, 실제로 이 지방간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제일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당의 나쁜 결과가 지방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간은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고, 이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달달한 거,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겨요. 네. 근데 모든 지방간은 똑같이 지방간이긴 하죠. 그래서 알코올 지방간은 20%의 간경화가 생기고 그 중에 반이 간암으로 진행이 될 만큼 위험한데, 사실 알코올성 지방간이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든 지방간이란 것 자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효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땀나는 운동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과당도 있고 자당도 있고 무슨 당이 종류가 많은데, 과당이랑 포도당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과당이 제일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당은 토끼 간만 쳐. 간에만 문제가 가요. 이 과당은 분해를 간에서만 하고 흡수도 간만 해요. 그냥 간만 바늘 같은 걸로 엄청 찔러놓고 망치로 막 때려 붓는 그런 느낌이에요. 간만. 근데 포도당은 몸의 전신에 다 흡수를 해요. 전신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이렇게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몸 전체에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80년에 실시된 연구 결과 과당이 사람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매일 1000칼로리씩 포도당이나 과당을 추가로 공급했다. 그 결과 포도당 섭취 그룹에서는 인슐린 민감도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포도당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과당, 액상과당 이런 것들은 7일 만에 인슐린 감도가 25%가 약화가 되고 일주일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8주 뒤에는 당뇨병 직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그런 거 우리 뭐 카페에서 먹는 맛있는 달달한 그런 음료수 계속 먹이고 오렌지 주스 맨날 먹이고 그냥 그렇게만 해도 과당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몸에. 이걸 일부러 어느 일정량을 계속 줬더니만은 당뇨병 전기까지 2달 만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2달이면 금방이잖아요. 꾸준히 내가 맨날 그런 거 사 마시면 당뇨병 직전까지 간다는 거죠. 요는. 그래서 이 밀가루 같은 경우에 정제된 탄수화물로 들어가죠. 우리 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당을 먹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이 설탕, 포도당, 밀가루, 쌀가루, 미숫가루, 가루 곡물류, 오트밀가루 포함, 빵, 떡 등과 같은 가루 곡물 가공식품, 떡, 빵,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우면 빵이고 그쵸? 떡도 마찬가지고 밀가루 떡 같은 거, 오트밀 음료, 미숫가루 음료 같은 곡물가루 음료가 다 그렇고요.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백미, 현미, 귀리, 잡곡 같은 거는 그나마 조금 낫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이런 것은 그나마 좀 낫다. 왜냐면 밀가루 보시면 되게 곱죠. 만져보면 엄청 소프트 하잖아요. 부드럽고 그거를 반죽해서 이제 이렇게 면으로 만드는 건데 소금빵 맛있죠. 소금빵 이런 거 보시면은 당뇨와 밀가루의 조합 기가 막히죠. 막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친구들, 얘네가 문제가 되는 게 씹어야 하는 백미보다 밀가루가 입자가 적죠.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약 하는 거 가끔 나오는데 코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밀가루 같은 거 하얀 거 되게 얇잖아요. 아니면 주사로 액체로 해서 꽂죠. 그게 가루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몸에 흡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입자처럼 이 코카인 같은 게 가루가 고우면 고울수록 더 비싸고 더 좋은 걸로 품질을 친다는 거죠. 흡수가 잘 되니까. 잘 취하겠죠. 그래서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이게 씹어 먹어야 하는 백미보다 밀가루가 입자가 훨씬 작으니까 먹으면은 몸에 흡수가 확 되면서 간에 확 무리가 되는 거고, 물에 쉽게 태워지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아까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당, 포도당, 과당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흡수가 제일 빠른 거예요. 여기 HFCS라고 써져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마트 가셔서 음료수 뒤에 이렇게 보셨는데 HFCS 들어가 있으면 이제 옥수수 시럽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슐린을 확 올려요. 혈당 스파이크. 갑자기 피에 그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혈당 스파이크 증상으로 식곤증, 밥 먹으면 약간 졸려, 그렇죠? 멍해지고, 그리고 만사 귀찮고 눕고 싶어지고, 이 모든 상황이 급격히 올라간 당을 분해 및 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중, 그리고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블러드 슈가 케어, 제가 이거 한다고 찾아보니까 이런 걸 또 팔더라고요. 블러드 슈가 케어, 피 속에 나의 설탕을 케어해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걸 탁 캡처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많이 먹고 또 이걸 사 먹을 바엔 이걸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또 많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입이 너무 즐거우니까 이미 거기에 약간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맛 자체에. 근데 혈당이 오르지 않아도 인슐린은 올라갈 수 있어요. 혈당이 곧 인슐린은 아니에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은 무조건 분비가 되는데 혈당이 오르지 않아도 인슐린이 분비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릴 건데 뒤쪽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음식이 이제 튀김이죠. 튀김. 노랗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이건 일부러 조금 뭔가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치킨집 보면은 뭐 60개 치킨 이런 데서 뭐 한 기름에 60분밖에 안 튀긴다, 깨끗한 기름을 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0개 치킨은 괜찮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런 업소나 대부분의 튀김류는 이렇게 생긴 팜유라는 걸 써요. 팜유 들어보셨어요? 네, 팜유라는 걸 쓰는데 이 팜유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윤활유나 양초, 비누 제조 원료 중 공업용으로 널리 쓰이던 기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산화 안정성을 높여가지고 좀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끔 만들고 먹을 수 있게끔 약간 이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음식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특유의 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연점이 230도로 높고 고온에서도 산패되지 않고, 그래서 과자나 라면 제조 등 많은 튀김용으로 쓰이고 있고, 그 뒤에 마가린이나 쇼트닝 제조 시에도 쓰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업용으로 쓰던 거를 잘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식품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튀김은, 식당에서 먹는 튀김은 이런 기름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치킨을 먹으면 이건 공업용으로 쓰는 기름을 먹을 수 있게 바꿔서 이제 맛있게 만들어 놨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을 알면 그걸 봤을 때 옛날만큼 유혹적이게 좀 덜 느껴지는 거죠. 이걸 알면. 근데 모르면 이제 맛있게 또 드시는 거고. 그리고 마가린 보시면은 식물성 기름은 압착과 가공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산화가 된다. 왜냐면은 옥수수에 기름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짜봤자. 옥수수 뭐 되게 몇 개를 짜야지 거기서 기름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압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 동물성 기름 있죠. 기버터나 치즈, 요거트 같은 경우는 소젖이나 이런 거에서 만들잖아요. 그거는 식물보다 훨씬 더 기름이 많겠죠, 생각해보면. 이게 자연 기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성분이 기름이 아닌 식물에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공이 필요하고, 이 예쁜 옥수수 사진에 속지 말라. 왠지 옥수수 그림이 있으니까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린 금액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가린은 200g에 1,560원이에요. 되게 싸잖아요. 근데 버터를 이 좀 좋은 거를 사서 먹으려면 이거 거의 가격이 10배가 뛰잖아요. 왜 10배가 뛰겠어요? 이거는 그냥 아까 봤던 그 팜유같이 싼 기름으로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옥수수에서 짜내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동물성 기름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게 나오는 거거든요. 비싼 게 보통 좋잖아요. 네, 그렇게만 보셔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8번인 식물성 기름보다 동물성 기름이 더 좋다, 더 좋은 기름이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셔도 이게 그래도 맛있어 보이죠? 네, 문제야, 문제. 우린 이미 콩깍지가 씌었어, 이 음식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슐린을 이제 좀 낮춰야 된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인슐린이 이제 단 거나 밀가루 같은 걸 많이 먹으면은 간에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고, 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된 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내 몸의 기초 체중 조절 장치를 높게 올리는 것까지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얘를 어떻게 낮추느냐잖아요. 인슐린 낮추는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번이 정답일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몇 개가 맞는지. 하루에 6개를 먹어라,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오메가3을 많이 먹어라, 비타민을 많이 먹어라, 지방을 적게 먹어라, 아침밥을 먹어라, 칼슘을 많이 먹어라, 통곡류를 많이 먹어라, 생선을 많이 먹어라. 정답은? 9번. 통곡류를 많이 먹어라. 오케이. 7번 그거야? 7번, 9번. 아침밥을 먹어라, 통곡류를 많이 먹어라. 6번? 4번. 4번. 많은데? 2번. 5개? 10개. 10개? 10개? 5번도? 3번? 채소를 많이 먹어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또 몇 번이 보이실까요? 7번. 아침밥 먹어라. 몇 번이? 좀 10번. 생선을 많이 먹어라. 의견이 다들 분분한 가운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먹지 말아요. 먹지 마라. 지금 계속 뭘 먹으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먹으면 인슐린은 무조건 올라가요. 네, 먹으면 그냥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 먹으면은 코르티솔이 분비됐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음식에서는 뭐든지 섭취를 하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인슐린 농도 상승과 인슐린 농도 감소를 봤을 때 보통 아침 식사,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저녁 식사하고 잠을 자죠.
그럼 쭉 공복이 유지가 돼서 이만큼 다시 다 분해가 돼요. 그 다음 다시 아침 식사 조금, 점심 식사 조금, 저녁 식사.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패턴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공복 시간을 꽤 많이 유지를 시키거든요. 근데 요즘 좀 이렇죠. 아침 식사, 그리고 뭐 간식, 점심 식사 사이에 뭐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에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카페라떼 같은 것도 하나 입심심하니까 사 먹고, 뭐 또 저녁 먹고 뭐 조금 있다가 과일 가족들이랑 다 같이 뭐 사과 좀 깎아 먹을까, 과일 좀 먹을까 하면서 또 조금 먹고. 그러니까 이 배가 쉴 틈이 없어. 입이 쉴 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 분해되고 좀 낮아질 타이밍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얘가 이제 너무 짧아지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공복의 간격이에요. 네. 이 공복 자체를 내가 얼만큼 늘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공복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슐린이 더 훨씬 안정화가 되고 호르몬상으로 깨져 있었던 그 인슐린 저항성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네.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걸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미 내가 살이 되게 많이 빠져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뒤로는 가끔씩 내가 저런 걸 먹어도 내 인슐린의 이 항상성 자체가 몸무게가 낮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너는 60kg이야 했던 게 너는 55kg이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내가 많이 먹어도 다음날 조금만 조절하면 다시 55kg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금방. 설정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초랑 식이섬유가 약간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내가 공복에 이 식초를 먹는다고 해서 인슐린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밥을 먹기 전에 이 식초를 한 2스푼 정도 먹고 밥을 먹으면 그냥 먹었을 때보다 인슐린을 한 20% 좀 덜 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나의 몸의 인슐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 식물에서에 있는 식이섬유가 해독제 역할을 해서 그 NRG 혹시 아시나요? 가수? NRG. 아마 넌 모르겠지? NRG 아시나요? NRG. 모르시고 혹시 거기 그 보컬 중에서 한 명 좀 잘생겼던 애가 엄청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유미. 근데 거긴 좀 와이프가 문제가 있더라고. 그 와이프가, 이 남편이 너무 인물이 좋고 잘생기니까 뭔가 바람 피고 막 그럴까봐 되게 막 맨날 뭐 이렇게 해서 먹인 거예요. 그래서 살이 막 이렇게 쪘었어. 근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주비스나 막 이런 데서까지 붙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제일 핵심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했냐고 물어보면은 모든 끼니를 양배추에 싸 먹었대요. 밥을 삼시세끼를 다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싸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탄수화물 양은 줄어들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포만감도 엄청 많이 넓히면서 몸 자체가 되게 퓨어해진 거죠. 되게 클린해진 거예요. 그래서 살을 잘 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식물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채소 많이 먹어라 막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거에서도 되게 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섬유질이 되게 좋은 게 아보카도나 베리 같은 수용성 섬유질이 있고, 통곡류, 밀, 배아, 콩류, 아마시, 잎채소, 견과류 같은 불용성 섬유질이 있거든요. 근데 섬유질 함량이 높을수록 음식을 많이 씹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견과류를 먹을 때 아까 미숫가루는 갈려져 있잖아요. 그냥 삼켜버리면 끝이에요. 후루룩 먹어버리면 끝인데, 이거는 먹기 위해서 자작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자작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씹어 먹을수록 포만감도 더 커지고, 몸에서도 얘네 섬유질을 즐기니까 얘를 이게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밀라제랑 섞이면서, 침이랑 섞이면서 소화를 또 돕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헷갈려. 그러면 많이 씹어야 되는 이런 음식들이 좋은가 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감칠맛을 약화시켜서 섭취량을 줄이고 음식의 부피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위의 내용물이 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숫가루 갈아버리면 순식간에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오래 걸리니까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씹어 먹을수록. 그리고 혈당과 인슐린 농도도 급격하게, 아까 혈당 스파이크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니까, 천천히 올라갔다가 편하게 얘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위와 소장에서 음식이 흡수된 속도를 늦추며 대장에서는 신속하게 배출되게 한다. 우리 변비 있으신 분들 채소 많이 먹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대장에서는 신속하게 배출되도록 한다. 여기도 영향이 있는 거죠. 결국엔 몸에 오랫동안 징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그래서 이 안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비만 치료에 아주 탁월하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뭐 아몬드, 그리고 뭐 여기 미역, 그리고 당근, 고구마, 양배추, 오이, 오렌지 뭐 이런 많이 씹어 먹어야 하는 야채와 과일에 다 이렇게 좋은 섬유질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알겠어. 다 이해는 했어. 근데 나는 단 거를 못 끊겠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입이 이제 익숙해져서 단 거를 못 끊겠어요. 단 거. 그쵸? 단 거가 데인저해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를 먹잖아요. 스테비아, 아니면 제로 칼로리 콜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럼 괜찮냐? 안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물에서 나오는 건데 칼로리는 거의 없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건강한 대체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도 인슐린은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테비아 딱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먹어. 달달하고 좋아요. 혈당 쟀어요. 공복 혈당 안 올라가요. 이거는 괜찮네? 근데 인슐린은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간에서. 근데 문제는 인슐린이라고 있으니까, 혈당보다 인슐린이 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에리스리톨이나 사카린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이게 이게 사카린인지 에리스리톨인지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그냥 얘는 화학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 어떻게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빵 같은 걸 먹었는데 빵이 너무 달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방금 실험을 해서 만졌던 그 화학 제품 중에서 단맛을 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카린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화학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대체해서 넣어가지고는 뭐 이제 제로 슈가는 아니니까, 일단 대체제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나랑드 사이다 제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다 대체제로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사 증후군을 유발을 하고 식욕을 더 증대를 시키고 뇌상이라고 하는 위액이 반사적으로 분비되는 현상, 반사성 분비가 인슐린 분비를 더 촉진시키고, 자당이나 사카린을 녹인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기만 해도 인슐린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삼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냥 잠깐 위에 물고 계세요. 잠깐 물게 한 다음에 뺐어. 안 삼켰어요. 근데도 인슐린이 막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슐린은 그냥 그 단맛 자체에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분해를 하는 건 들어가면 더 심하게 분해가 되지만, 잠깐 머금었다 빼기만 해도 이게 단 게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막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일은요? 살 뺄 때 그럼 과일도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과일은 우리가 그냥 만약에 씹어 먹는다 그러면은 하루에 15g에서 20g 정도의 당을 섭취를 할 수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근데 옥수수 시럽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한번 펌핑해서 넣기만 해도 72.8g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공을 거친 식품은 다 해로우니까 차라리 내가 단 걸 먹고 싶으면은 그냥 과일을 사 먹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과일 주시 이런 데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사 드셔도 그거 시럽은 0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먹으면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 맛이 없죠, 근데 갈아 먹지 마시고 후식으로도 먹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우리가 갈아서 먹으면, 오렌지 주스 한 컵 만들기 위해서 오렌지를 적어도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로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즙을 낸다고 치면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씹어 먹었을 때 오렌지 5개를 한 번에 먹을까요? 못 먹죠. 먹다가 나 이게 진짜 더 못 먹겠어, 이거 무슨 지금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즙만 짜서 먹으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오렌지 5개치를 그냥 한 컵으로 먹어버리니까 당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런 껍질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사과도 껍질 벗기지 말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영양분은 다 껍질에 있는데. 그래서 걔네를 꼭꼭 씹어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먹는 게 좋고, 후식으로도 안 먹고 차라리 후식 대신 이거를 음식 대체로, 그러니까 식사 대체로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또 과일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한 끼는 요거트랑 과일이랑 뭐 견과류랑 이런 거 섞어가지고 볼 만들어서 그거를 밥 한 끼로 먹는 게 낫다는 거죠. 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고기는 사랑이죠. 네, 고기는 사랑이죠. 저도 방금 삼겹살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특강을 위해서 에너지를 내가 잘 써야 된다 이러면서 삼겹살과 고등어를 또 양껏 먹고 왔는데, 다 단백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도 인슐린을 다량 생성시켜요. 만들어요.
음식은 다 인슐린을 만드니까. 근데 그래도 단백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가 없는 게 포만감을 주잖아요. 우리가 스테이크 이런 거 한 덩이 이렇게 사 먹으면은 저녁은 좀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있죠. 예. 그냥 똑같이 그냥 인슐린을 올리는 음료수 하나 사 먹는 거랑 얘랑 똑같이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면 차라리 이걸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어 이제 틈새로 팁을 드리자면 여기 옆에 도마가 되게 식당이 유명하잖아요. 점심에 런치도 되게 줄이 길게 서 있고 음식이 맛있거든요. 거기에 고등어 정식이 있어요. 드셔보셨나요? 네. 고등어 정식이 또 맛있어. 맛있는데 우리 딸이 거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고등어 해서 고등어를 먹으러 가면은 이제 한 끼마다 맨날 그렇게 사 먹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매의 눈으로 이렇게 주위를 막 살펴봤더니 이 가시제거 연구소 고등어를 딱 본 거예요. 박스를. 이 고등어를 먹는 거예요. 저기서 이 고등어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로 시켜서 먹어봤더니 그거 똑같아. 맛이 똑같아. 맛이 똑같아. 근데 이게 한 팩에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5개가 들어있어요. 에어프라이기에 딱 돌려 먹으면은 뼈가 일단 없으니까 가시제거 연구소잖아요. 뼈가 없어요. 먹기가 너무 편해. 에어프라이기를 10분 뒤집어서 해 먹으면은 그냥 뚝딱 이 고등어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애들 한번 사 먹여보세요. 괜찮아요. 애들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냄새 나가지고 안 먹는데. 저도 구워 먹진 않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냄새가 거의 안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먹었는데 옆에 도마에서 파는 게 이거다. 틈새 시장으로 알려드리면서 단백질은 뭐 물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등푸른 생선 좋다고 하잖아요. 오메가3 많고. 근데 요리하기가 힘들고 뼈 발라 먹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잘 안 먹었는데 얘는 먹기가 편하더라 라고 팁으로 또 알려드리면서 지나가 볼게요. 결론은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이제 이걸 듣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뭘 먹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뭘 먹지 말까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뭘 먹지 아니라 뭘 안 먹지, 이거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이런 튀김, 이런 시럽 많이 있는 이런 빵, 이런 맛있어 보이지만 이게 다 지금 인슐린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간식을 끊는다, 공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간식들을 끊어줘야 된다 라는 거를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스크림 맛있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심지어 맛있는 옥수수에 올려놨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아까 말씀하셨던 간헐적 단식을 한다. 이제 18대 6이 그냥 저는 그냥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6시에 먹고 아침을 안 먹으면 그게 18대 6이 돼요. 생각보다 그게 엄청 힘든 단식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 한 끼만 내가 덜 먹어도 그냥 18대 6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좀 한다 하면은 23대 1, 1일 1식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원래 끼니 때 밥을 딱딱딱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스케줄이 너무 많으면 길을 걸어가면서라도 빵 하나는 사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점심 때. 근데 이거를 알고 난 뒤로부터는 이 단식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그냥 내가 스케줄이 바쁘고 일이 많으면은 저녁 한 끼 내가 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안 먹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어. 그럼 그게 배가 엄청 고파. 근데 내가 그냥 오늘은 나 그냥 좀 몸을 클린하게 하려고 저녁만 먹어야겠어 하면은 그게 생각보다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처음에는 1일 2식으로 그냥 이렇게 아침 정도만 좀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아침에 안 먹으면 어지러워서 아침은 먹어야 돼요 하면 그냥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아침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하고 감량 추이를 보고 몸이 적응을 하면 18대 6만 해도 살이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거든요. 사실 쭉쭉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정체기였다고 와요. 정체기가 오면 그때는 뭐 18대 6으로 이틀 하고 하루는 23대 1, 또 18대 6으로 이틀 하고 하루는 23대 1,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1일 1식을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뇌를 클린하게 이 시상하부를 낮춰 놓으면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만 유지를 하셔도 그 몸무게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찍어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정체기가 오면 격일로 18대 6, 23대 1을 하는 거고, 만약에 호르몬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끔씩 먹어도, 우리도 사람인데 막 우리 딸내미 생일이야, 케이크 한 조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도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케이크는 너는 많이 먹으렴? 엄마는 안 먹겠어,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시어머니 생신인데 시어머니가 그래 우리 며느리 와서 이제 뭐 케이크 하나 먹자는데 어머니 저는 간헐적 단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 케이크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끔씩 먹게 돼도 호르몬이 정상으로만 돌아오면 항상성 자체가 낮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몸무게가 낮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냥 한 끼 정도만 또 야채식이나 과일식이나 조금 클린하게 먹으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음식이 들어왔다고 해도 너무 막 죄책감 갖지 말고 나쁜 음식을 한번 먹었으니까 난 이제 끝났어, 계속 먹어야지, 그러면서 치킨을 또 계속 드시지 마시고 한번 먹었으면 다음날 좀 이제 편하게 다시 클린하게 하셔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채소나 과일식, 식이섬유, 이게 해독제라고 했잖아요. 전날 그런 튀김류나 헤비한 걸 드셨으면 그 다음날 채소식을 해가지고 다시 클린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인 운동, 이게 땀이 나는 운동과 근력 운동의 적절한 조화가 있으면 좋고, 음식으로 보상을 하고 싶은 마음을 근데 좀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안 쓰던 몸을 써가지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 부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저는 어떠냐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운동을 한 게 아까워서라도 안 먹어요. 내가 이 운동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는데.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후자가 제일 무서운 건데, 보통 동물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더 썼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더 먹고 싶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숙면에도 도움을 주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올 거예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보시면, 유산소 운동에 의해 생성되는 이라신이라는 호르몬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꾼다는 하버드 의대의 박사 연구팀 연구가 있는데, 이게 뭐 진짜다 가짜다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의견이 되게 분분하대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어. 근데 갈색 지방은 보시면 추울 때 활성화가 되고 뭔가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몸에 좋은 지방이고요. 얘는 그냥 내장 지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운동을 하면 이 내장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바뀐다는 논문이 있다는 거죠, 이 하버드 팀에서. 근데 이게 진짜다 아니다라고 자기들끼리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냉용을 하면 백색 지방이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고 이 갈색 지방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네. 어쨌든 운동을 하면 얘는 줄고 얘는 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건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면 이건 줄어들고 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등이 불러일으키는 병든 뇌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는 이 또 보시면은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션 이 잡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험에 숙제에 바보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 공부도 많이 남았고 시험도 많이 남았어. 얼마나 우울해 지금. 이런 우울이 운동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리탈린을 복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이것도 하버드 대학 정신과 의사 존 레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울증 치료제와 맞먹는 효과가 운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일 있을 때 땀 빼고 운동하고 싹 씻으면은 그래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인가?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내일 생각하자. 그럼 또 그 다음날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아. 근데 그걸 앉아서 가만히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석 달간 운동을 한 건강한 성인의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났다. 여기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퍼왔는데 내가 운동을 하면요, 하루에 10분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도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작업 능률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경세포가 새로 생겨났다는 이야기 자체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 뇌 활성화가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똑똑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 운동이 건강이나 몸매 관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긍정성의 향상을 위해서, 행복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될 일이 규칙적인 운동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심지어 이 책을 가져왔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 책이 되게 좋아요. 추천드려요. 네, 되게 좋은데 이분이 김주환 교수님이시거든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님. 네, 권위 있어요. 권위 있고, 그리고 이 책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논문이 다 나와요. 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발췌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이 심리 쪽에서도 인용을 엄청 많이 한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책이고, 형식 자체가 논문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이 앞에 다 설명이에요. 다 설명이고, 제일 뒤에 제일 끝에 딱 3장인가 4장, 요만큼. 네, 결론 요만큼. 그래서 요것만 제가 알려드리면,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2가지 습관.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감사하기고 두 번째가 운동이에요. 네, 이거를 내가 보기 위해서 이 앞에 이걸 다 읽었어. 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제가 다 읽었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결론이 그거였어요. 근데 감사하기도 그냥 감사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기를 하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분당 심장 박동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변한대요. 네, 그래서 심장이 타고나게 약하신 분들이 오히려 짜증이 많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그 사람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심장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박동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더 몸 자체에 좋다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회복 탄력성은 내가 어떤 나쁜 상황을 겪었을 때 빨리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시련을 겪는데 그걸 계속 그 시련을 겪고 외부적인 자극에 퍼져 있을 건지,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다음 일을 할 건지는 이 탄력성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2개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센터에서 강의하는데 운동을 강조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말하는 7가지 포인트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장력 운동,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 있죠. 이거를 3가지를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규칙인데 피규어로 써져 있네. 예, 이게 일주일에 한 번 7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예. 쪼개가지고,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을 정도로 적당히 해라. 내가 체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삘이 꽂혀가지고 미친 듯이 운동하면은 그거는 이제 몸에 무리가 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로 운동을 늘리시고, 이제 리듬을 타는 운동이 좋다. 음악에 맞춰서. 우리 바레 같은 거 아니면 헬리오테스 이런 거 다 노래 맞춰서 하잖아요. 이 리듬을 타면서 하면 훨씬 또 재밌게 할 수 있고, 친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함께 하면은 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향상성이 좋아진다는 거고, 야외에서도 한다. 주 1회 등산이나 걷기 같이 햇빛을 쐬면서 하면은 이 우울증을 해소하는 데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의 효과를 믿는다. 이 운동에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잠들기 1시간 전에 청색광 피하기. 이게 우리 보통 모습 아닌가요? 네, 그래서 멜라토닌의 생산을 방해를 줘요. 이 청색광 자체가. 멜라토닌이 이제 잠을 자게 하게끔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우리는 호르몬한테 다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맨날. 지금 멜라토닌 나오고 있는 거야. 하품이 나오시잖아요. 멜라토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색광이 멜라토닌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충전기를 아예 거실에 둬요. 그래서 침대에 안 가지고 들어가요, 핸드폰을. 밖에서 꽂아놓고 그냥 자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잠을 훨씬 더 좀 푹 자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로 핸드폰을 안 보게 되니까 일 좀 정리하고 뭐 씻고 그러고 핸드폰을 보니까 뇌가 훨씬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명상이나 이 뇌에 휴식을 주는 게 또 좋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잠깐의 틈이라도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카톡을 본다든지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뇌가 120% 돌아가요, CPU가. 계속 멍한 그런 것들, 약간 잠시라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그런 시간, 아침에 10분만 가져도 되게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명상, 수영, 디지털 디톡스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영 같은 경우도 우리 수영장에 핸드폰 안 가지고 가잖아요.
예, 여기 운동할 때도 핸드폰 들어와서 막 핸드폰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자체에서도 되게 명상이랑 비슷한 효과를 줘요. 예, 추천 식단 한식, 사골국, 미역국, 황태국, 보양식. 예, 예를 들어서 1일 1식을 해가지고 내가 좀 원래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 없는데 오랫동안 좀 단식을 했어요. 근데 딱 첫 끼니가 닭발이야. 그러면 이제 속에서 갑자기 매운 게 들어가니까 놀라는 거죠, 위장이. 그래서 이게 사골국, 미역국, 황태국 같이 조금 좀 부드러운 음식들을 먹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우유도 이건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유기농 우유까지 사 먹기 너무 힘들긴 하죠. 네, 그래도 뭐 우유도 안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유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시는데 우유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천연 코코넛 오일, 요거 한 스푼씩 이렇게 퍼먹으면은, 한 스푼 처음에 식사하기 전에 한 스푼씩 퍼먹으면은 포만감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그 뒤에 식사를 좀 많이 덜 해도 배가 부르게 또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코코넛 오일은 괜찮아요. 괜찮은 오일이에요. 얘는 그 우리가 먹는 팜유나 식용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냥 올리브유 말고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거 드셔야 됩니다. 그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플라스틱 녹여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병에 있는 걸 사 드시면 되고, 요거트 식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대용으로 그냥 과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어보셔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점심, 거의 제가 요즘 점심은 이렇게 그냥 요거트로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근데 진짜로 배가 너무 불러. 정말 저를 믿고 한 번만 드셔보시면, 이게 왜냐면은 요거트 이만한 거에 반 컵을 넣고, 이미 요거트도 많은데 거기에 바나나 하나 다 넣고, 견과류 한 봉지 때려 넣고, 거기에 샤인머스켓 이만큼 넣고, 그 방울토마토도 이만큼 넣고, 거기에 고구마까지 먹거든요. 그럼 정말 배가 안 고파요, 저녁까지. 근데 한 끼만 그렇게 먹어도 이 먹는 음식 자체가 클린하니까 훨씬 더 빨리 살이 빠지거든요. 이게 제가 먹는 그 요거트인데 이 GS마트에 팔아요. 우리 거기 자이 밑에 GS마트에 하루에 한 4개씩 들어오거든요. 저 가면 2개씩 사오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찍 가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보시면 얘가 원유 99.99%예요. 네. 근데 다른 거는 보면은 뭐 봤을 때 뭐 90%거나 95%거나 그런데 쟤는 99.99%라 가지고 훨씬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먹는 견과류인데 이 먼투선 6가지, 먼데이 투 썬데이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가지 종류의 견과류가 종류별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색깔이 다 다르고 맛이 이렇게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네, 먹어보면은.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보고 계속 이것만 사 먹어요. 네, 쿠팡에 팔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한 봉지 뜯어가지고 거기 요거트에 같이 부어서 먹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제철 과일. 네, 고구마 뭐 감자 말고 고구마가 더 살이 많이 빠지는 거 아시죠? 이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식이섬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철 과일, 요즘에 샤인머스켓도 잘 나오잖아요. 제가 또 샤인머스켓 좋아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때 그 과일, 그 계절에 나오는 과일은 좋아요. 근데 이제 복숭아 같이 너무 진짜 당류가 너무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얘도 물론 달긴 하지만 얘는 좀 씹어야 되잖아요. 복숭아 씹으면 거의 물컹하면서 없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더 당을 더 많이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마토와 양배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의사들이 외국의 속담이고 그런데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만큼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병원에 안 와, 사람들이. 그래서 의사 얼굴이 하얘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배추 이렇게 쪄가지고 밥 싸서 먹으면 이게 되게 달달해요. 양배추 자체가 부드럽고. 그래서 식사를 되게 또 맛있게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에 OX 퀴즈에 오메가6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오메가 좋은 오메가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 네. 아보카도, 뭐 연어, 뭐 호두,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오메가3고, 오메가6는 값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패스트푸드나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튀김류에 이미 오메가6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도 몸에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이거의 비율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얘가 낮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몸 자체에서. 그리고 뭐 오메가9은 오메가3나 오메가6와 다르게 필수로 꼭 있어야 되는 지방산은 아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시고, 그 오메가6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식용유잖아요, 얘가 콩기름. 근데 대두기름, 해바라기 씨앗, 옥수수 기름 같이 이런 것들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저렴한 식물성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팜유보다는 얘가 나을 수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식물성 기름이라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얘는 아보카도 오일, 아니면은 이렇게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이런 것들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샐러드를 많이 먹겠다 하면 차라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에 발사믹 식초 넣어가지고 이렇게 샐러드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시는 거는 너무 건강하고 좋은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0kg를 빼신 분의 식단을 가지고 왔어요. 이 방법대로 하신, 저 지금 대구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센터를 다시 하나 오픈하려고 요즘에. 거기 같이 이제 저랑 오픈을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월화수목금인데 일반식 한 끼는 그냥 일반식, 그냥 우리 먹는 한식. 밀가루만 피하면 돼요. 밀가루랑 당뇨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밥집 가서, 백반집이든 뭐 고깃집이든 가서 식사하셔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저녁을 뭐 방탄두유, 낫또 찐감자 1개, 삶은 달걀 2개, 방탄두유 샐러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하시는 거죠. 여기는 돼지고기 삼겹살 회식도 있네. 그럼 이런 그냥 두 끼 일반식을 드시는 거고. 근데 이렇게만 먹어도 살이 지금 3달 만에 10kg를 빼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원래 술을 좋아하셨어. 술을 끊고 간식 끊고 그리고 식단 딱 이렇게 바꾸니까 그냥 살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쭉쭉쭉쭉. 네. 그래서 신혜란 님이 롤모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20년 전에 이런 모습이셨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뵀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살 다 빠지셔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드셨던 식단인데, 이거 그냥 한식집 가가지고 이런 연잎 쌈밥 다 먹고 뭐 굴비 먹고 이런 거 다 드시고, 뭐 이런 거 이제 볶아가지고 또 드시고, 이런 거 낫또에 뭐 이렇게 과일이랑 같이 해서 아침 식사 뭐 드시고, 뭐 청국장 드시고 뭐 다 드셨어요. 배부르게 드셨어요. 그래도 10kg 빠진다는 거죠. 그 액상과당, 설탕, 밀가루만 끊어도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 담배, 커피, 설탕, 도박같이 중독성 있는 모든 거는 다 마약처럼 해롭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커피도 들어간단 말이죠. 아아도 들어가요. 아아도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 커피는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원두를 볶잖아요. 네, 그 볶는 과정에서 산화가 한번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또 외국에서 또 원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로 고급 원두가 아닌 이상 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온대요. 그리고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약간 타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또 안 좋은 물질들이 같이 섞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잖아요. 아이스가 들어간 건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신체 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병이 안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암에 안 걸리고 뭐 다 낫는다. 근데 얼음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 신체 온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다시 또 되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주가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그거를 따뜻한 걸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을 막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습관화 되어 있으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먼저 차부터 먹는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컵라면 이거 자체도 안 좋지만 이 플라스틱 통이 되게 안 좋다는 거,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리통이나 불임, 난임, 성조수증, ADHD, 갑상선 질환, 유방암, 전이성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안 드시는 게 좋지만 굳이 먹어야겠다면은 그릇에 다 옮겨가지고 물을 부어서 드시는 게 차라리 환경 호르몬에선 좀 나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따뜻한 물 바로 나오네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왜 2리터냐면 하루에 사람들이 몸에서 배출하는 평균 수분량이 2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쉬를 하든 땀을 내든 2리터 정도가 밖으로 빠진다고 보면
안 돼요. 빠지면 그만큼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 250ml 이상을 마시는 게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해줘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한 번 더 이렇게 몸을 순환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전해질의 균형을 위해서 죽연 같은 거를 한 꼬집을 넣어가지고 같이 마셔주면 훨씬 좋고, 식사 전에 사과식초 2스푼을 타서 마시면 인슐린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근데 얼음물은 어떻게든 안 좋다. 얼주가 안 된다. 여기 제가 음양탕이라고 써놨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막 말도 안 돼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알고 들으니까 그렇게 하게 돼. 뭐냐면은 물을 받아 먹을 때 정수기에 물을 받아 먹잖아요. 근데 그때 따뜻한 물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받아 먹으면 이 따뜻한 물이랑 차가운 물에서 뭐 소용돌이가 생겨가지고 이게 훨씬 더 마셨을 때 몸 안에서 뭐가 좋대요. 근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무슨 그냥 따뜻한 물 먹으라는 거네 이렇게 말하고 정수기 가서 제가 따뜻한 물부터 받고 있더라고요. 뭔지 알겠죠? 괜히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들었는데 어차피 내가 찬물 따뜻한 물 섞어 먹을 거면 굳이 찬물 먼저 안 하고 따뜻한 물 먼저 받으면 되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나도 모르게 계속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먼저 3초 받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 3초 받고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 드실 때 이제 그냥 찬물만 드시지 마시고 이 음양탕을 생각하셔가지고 따뜻한 물 먼저 받고 찬물 받고 해서 반반 섞어서 미지근한 물로 드시면 좋겠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봤던 OX 퀴즈예요.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아까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1번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지방을 포화하게 만들어서 해롭다. 포화지방이요. 몸에 지방이 포화되게 하는 게 포화지방이 아니고 수소로 포화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류나 우유 같은 게 포화지방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포화지방 자체가 몸에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포화지방은 뭐냐면은 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채워서 제작된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포화지방으로 바꾼 트랜스지방은 안 좋아요. 이거는 원래 얘가 포화지방이 아닌 건데 거기에 수소를 넣어가지고 포화지방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트랜스지방 2%가 올라가면 심장질환이 23%가 증가하고 마가린이 대표적이에요. 네, 그 정도로 마가린이 안 좋아요. 마가린이 그 몸에 먹는 플라스틱이라 그래요. 다행이다. 마가린 안 좋아하고 버터 좋아해. 버터 바로 나오죠. 살을 뺄 때 일반 우유보다 저지방 우유를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 우유와 치즈, 기버터 등이 오히려 저지방 우유보다 나아요. 왜냐면 이 저지방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화학적인 작용이 들어가요. 네, 우유 자체. 그리고 좋은 지방은 포도당과 인슐린 증가 폭을 오히려 막 미친 듯이 폭발 안 시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버터 비싸. 얘는 비싸요. 좋은 버터라서. 아니면 마트에서는 빨간색 서울우유 버터를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황색 말고. 주황색은 섞인 거. 주황색 섞였어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빨간색 서울우유 버터는 유크림 100%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고 제일 빨리 상하기도 하고. 근데 빨리 상한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거는 천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렇게 많이 찾아 먹어요.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저탄고지를 했었거든요. 했어서 효과도 봤었는데 그거는 그거를 제가 하면서 느꼈어요. 탄수화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근데 탄수화물 없는 세상에서 사니까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김밥을 딱 먹었는데 김밥 한 줄 딱 먹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빡빡빡빡 다시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너무 어쨌든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다 빼는 거는 또 안 좋구나라는 걸 그때 또 느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배가 부른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주 먹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복으로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헬스장 가면 그렇게 헬스장 PT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조금씩 자주 먹어라. 네. 단백질. 네, 단백질. 운동 끝나면 바로 단백질 먹어야 되고, 이거랑 이거 사이에 뭐 요거 먹고, 요거랑 요거 사이에 계란 먹고, 그냥 쉴 새 없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녁 되면 되게 마음이 허해. 배가 부르지도 않아. 너무 쥐똥만큼 계속 뭘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공복으로 그걸 기간을 늘리고 끼니 먹을 때 그냥 왕창 먹고 싶은 거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꼬르륵 소리가 나면 젊어지는 회춘 호르몬으로 불리는 아디포넥틴,
그리고 회춘, 장수유전자, 시르투닌이 분비된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복이 길어져서 꼬르륵 소리 나면 아 내가 지금 젊어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식단 살을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살을 뺄 때. 왜냐면 식단 조절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인슐린만 잘 조절을 해도 몸무게는 빠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살이 처지는 거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건강도 있지만 봤을 때 이렇게 빠지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 여기 또 같이 하시는 선생님 계신데 좀 통통하시거든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동안으로 보이는 게 지방이 있어서 이렇게 팽팽해 보여서 그런 건데 살을 그냥 이렇게 음식만 조절해서 빼면은 이게 탁 너무 나이 들어 보일까봐 그래서 운동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너무 그게 힘드니까 그냥 계속 살찐 채로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좀 같이 하는 거고요. 요런 살들도 처지는 것들 다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빼면은 이런 좀 탄력 있는 몸매가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이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고 덜 먹는 것이 다이어트 핵심이다.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점심 그렇게 먹고 너무 배부르고 저녁도 방금 삼겹살이랑 고등어랑 엄청 먹고 와서 배 너무 불러요. 이게 낫죠. 차라리 이렇게 살 빼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이거 관련된 책을 진짜 한 3번 정도를 읽고 논문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맨날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케이크도 못 먹겠고 뭐도 못 먹겠고 다 못 먹겠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저도 한 2kg에서 3kg 정도 빠졌어요. 그게 애 낳고 절대 안 빠지던 몸무게였거든요. 뭐를 해도 안 빠졌어요. 애 낳고 그 3kg가 진짜 안 빠졌는데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이걸 이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칼로리 계산을 통해서 섭취 칼로리를 낮춰서 기초 대사량보다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살이 빠진다. 칼로리는 더 센 뺄전처럼 조절되지 않으면 열량은 열량일 뿐이다. 이제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삼겹살에 기름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며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염증성 질환이에요. 염증성 질환.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질환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몸에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세포막의 핵심이 기본 구성 단위고 이 뇌를 빼고는 뇌는 직접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른 세포에서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 LDL이라는 게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이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치를 봤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 중에 동물성 지방이랑 식물성 지방 중에 좋은 건 동물성 지방이라는 것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압착한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식용유, 아까 봤던 뭐 콩으로 만든 거, 그리고 팜유 이런 거는 정제 추출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요런 콩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보통 써요. 네. 싸게 많이 뽑아야 되니까 유전자가 한번 꼬여있는 애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술을 마시면 살이 찐다. 술이 문제가 아니고 술이랑 같이 먹는 음식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술 먹을 때 술만 먹나요? 뭐 좋아하시나요? 술이랑 뭐 드시나요 보통? 와인 드세요? 와인은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와인만 먹는 건 괜찮아. 한 잔. 근데 맥주 이런 거 보면 치맥, 치킨, 튀김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뭐 소주 마시면은 뭐 알탕 뭐 이런 거 같이 또 먹고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곁다리 튀김 같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메가6가 아니라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해주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좋은 것을 구매하시고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된다. 결론은 뭘 먹는지보다 얼마 만에 먹는지를 신경 쓰자. 공복 유지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공복 시간을 16시간 이상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네, 요걸 이제 포인트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류와 밀가루, 나쁜 기름은 섭취하지 말 것. 여기 좋은 기름도 있었잖아요.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코코넛 오일 이런 거는 괜찮은 오일이에요. 포도씨유는 어때요? 포도씨유도 좋진 않아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올리브 오일이랑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그 코코넛 오일 3개 빼고는 대부분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향이 나서 걔들. 맞아요. 향이 나요. 그거를 좀 거부감 있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동생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쁜 기름은 어쨌든 피하셔야 된다. 얘가 몸에 되게 안 좋다. 그리고 숙면, 주기적인 운동, 명상 등으로 코르티솔을 줄이자. 잠을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돼요. 7시간. 네, 7시간 주무세요. 나 그때도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최소 7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당연히 더 좋기는 하죠. 잠이 안 와. 슬픈 이야기네. 네, 그쵸. 그래서 좀 최대한 수면 시간, 그러니까 자야 되는 시간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밖에 두시거나 안 보시거나 해서 몸에 멜로토닌을 더 좀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비만은 질병입니다. 건강한 당신을 위해서 다이어트 응원한다. 이게 또 앞내에 이 글을 또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월에 10kg 감량하셨던 이 바지 사진 보이시죠? 4개월 만에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내 입에서 살이 자꾸 빠져서 큰일이란 말을 할 줄이야. 근데 진짜 10kg 빠지셔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저희 다른 지점에서 다이어트 특訓반 했었을 때 살 빼셔가지고 2달 만에 그때 7kg 정도를 빼셨거든요. 그리고 난임이셨는데 임신됐다고 카톡 보내주신 거예요. 네, 너무 잘 됐죠. 둘째를 가지셨어요. 2달 동안 열심히 식단하시고 우리 헬리오테스 하면 또 많이 쓰잖아요. 운동 열량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헬리오테스 일주일에 막 3번씩 하시고 해가지고 진짜 살 많이 빼셔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 사람이. 턱선이 이렇게 뾰족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임신하셔가지고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우리 영스 필라테스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특강을 만들어 봤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거 있으셨어요? 없을 줄 알았어. 그래서 넣어놔 봤어요. 초반에 많이 궁금했는데. 네, 다 해결됐죠. 그 처음에 OX 퀴즈를 푸셨을 때 이게 대체 뭔 소린가 하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뒤에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유진 원장님이랑 이 카톡으로 이 식단이라는 걸 조절하는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진 원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고문 선생님이 계세요. 약사 고문 선생님 여자분이시거든요. 또 남편분은 또 한의사셔. 네, 그래서 그 선생님도 같이 카톡방에 들어와가지고 혹시 뭐 영양학적이나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도 답변을 다 해주시게끔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오늘도 한 20분 오시고 이틀 열었으니까 한 40분 정도 계시면 그중에 절반이 한 20명 정도는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 6명 그래도 오늘 6명 신청하신 6명 다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 나에게 지금 잊지 않을 거야. 오늘 6분. 그래서 지금 지금 생각에는 추석을 끝나고 그때 한번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하실 분들 같이 들어와가지고 식단 조절이라는 거 하면은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약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엑셀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상, 단식을 뭐 얼마큼 하셨는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를 우리가 단톡방에서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먹었다 저런 거 먹었다 운동 얼마나 했다. 근데 이게 선언하기에 힘이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있고 또 보상을 드려야겠죠. 이걸 하게 되면은 보상은 빠진 키로수 무게만큼 방금 받으셨던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장난 아니죠. 1kg에 10,000원 2kg, 5kg 빼시면 5만원 3kg 빼시면 3만원 상품권을 팍팍 드릴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석 이후로 왜냐면 추석까지는 또 추석 실컷 뺐는데 추석 때 또 먹어가지고 다시 원복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조금 더 하실 분들 모집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해볼까 싶어요. 이걸 하면은 하고 싶으신 분 손 해보고 싶다. 2분, 3분.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근데 손해볼 건 없잖아. 아니 저를 체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표를 다시 한다. 네, 그럼요. 이거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거를 해서 인증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너무 많아. 많죠.
아침 몇 시에 잠들고 몇 지금 시에 사진, 일어나고. 식사 사진을 올리라는 거죠?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아침에 공복했는지, 뭐 점심에 뭐 먹었는지, 저녁에 뭐 먹었는지, 물은 이제 500ml로 4번 먹었는지, 운동은 몇 분 하셨는지, 이런 걸 이제 체킹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그래도 50%를 하시겠다. 6분 중 3분이 하겠다. 비슷한 앱들이 많아요. 그쵸. 이런 거를 인증해서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고 네.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타임 스탬프 카메라 같은 거 받으셔서 그냥 찍으면 거기 날짜 시간 같은 거 다 그냥 바로 기록이 남으니까 이런 거는 뭐 부차적인 거고. 라면 먹고 라면 먹은 거 안 찍어서 안 올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벤트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돼서 또 단체 문자로 한번 하실 분 소원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내가 이 특강을 하고 그걸 모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실 분을 먼저 모집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돼서 이제 추석 때 먹은 살 뺍시다 하고 또 한 번 더 단체 문자 보내면 거기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 한 20분 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참가비는 3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약사님이랑 원장님이 고생하시니까 조금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참가비보다 이 상품권이 더 많이 나가지 싶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특강을 준비를 해봤고 이 내용을 이제 보셨으니까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좀 선이 덜 가는 건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특강 다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제 그거를 듣고 그래 내가 살을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 뒤로부터 카페에 가서 뭐를 사 먹지 못하겠대. 그래서 차를 막 페퍼민트 이런 걸 사 먹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파스타 집에 가면은 파스타랑 리조또 중에 먹어야 된다면은 이제 리조또는 그래도 쌀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뭐 튀김류나 이런 건 잘 안 먹으려고 하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을 들으신 걸 잘 토대로 당분간 이 특강이 이게 꼭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 생활 식습관에서 좀 그렇게 개선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운동도 꾸준히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뭐 워낙 지금도 다들 잘 나오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잘 나오셔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